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2월 FOMC 이후 확산하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준의 일부 인사들이 시기상조라며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 번 타기 시작한 불꽃은 꺼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서 전날 밤 미증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서며 에너지가 약화가 됐는데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850선 지켜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HMM의 새 주인이 결정이 됐죠. 네, 하릉그룹이 HMM의 새 주인이 되면서 재계순위 13위권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도약이냐 승자의 저주냐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HMM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HMM을 품은 하림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 잠시 쉬어갔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매년 연말마다 조 단위의 양도세 회피용 매물을 초래한 대주주 주식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청신호 2차 전지 산타 될까입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을 해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20일 발표 후 21일에서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대주주 규제 완화 시 올해 개인 수급이 쏠렸던 2차 전지주의 매도 압력이 다소 낮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12월 들어 2차 전지주는 대주주 이슈에 대한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주 흐름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가 3거래 연속 상승하며 고점에서 마감을 했고요. LNF는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머티는 9거래 만에 하락 전환했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금리 인하 수혜 기대, 바이오주 온기 확산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며 이익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경우 자금 조달 순항으로 연구개발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는 분위기 어땠나요? 네, HLB가 폐암 임상 이상에서도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본격 합병 일정이 시작된 셀트리온, 면역 항암제 업체 GC셀 등 주요 바이오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 기술력과 안정성 확보를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바이오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에코프로와 LNF, 셀트리온 그리고 HLB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청신호 2차 전지 산타 될까입니다. 12월 들어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이슈, 지금 시장을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게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일인데 너무 크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금 걱정스러운 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현재 연내 양도세 완화가 발표될 것이라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기울고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높
높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특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나 수급 개선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차장님? 일단은 그 에코프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워낙에 아무래도 좀 비중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에코프로의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 거래대금이 한 0.2%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이달 초 0.54%였는데 0.3포인트 정도 하락한 이 수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도 0.02%인데 이달 초에는 0% 대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난달하고 비교했었을 때 1.67%가 됐는데 반토막 이상 난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0.23%, 뭐 이달 초 대비 0.6% 대비해서 3분의 1로 줄었고 퓨처엠도 0.31에서 0.2%로 감소했고 포스코 엠텍도 1.1에서 0.38. 이게 좀 다 감소를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게 공매도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연말에는 이게 매도가 좀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큰 손이신 분들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좀 줄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연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공매도를 뭐 시장에서 좀 금지 제한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패시브 마켓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주식 선물을 매도하고 이 선물을 뭐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현물을 매도하고 주식 선물을 매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할 때 일시적으로나마 그 관련 주식들을 공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허용을 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차익 거래용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익 거래용으로 공매도를 활용을 해야 되지만 뭐 악용할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뭐 시장에서 뭐 이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치가 되면 사실 그런 부분 다 없어지고 수급이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석훈 PP께서는 지금 뭐 2차 전지 이런 공매도 수급이라던가 앞서서도 좀 짚어주셨지만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계세요? 예, 그 공매도 수급에 대해서는 앞에서 차장님께서 잘 말씀 주셔서 저는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력이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이 사업에서의 막강한 성장세가 좀 뒷받침되어야만 본격적인 반등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급한다라고 하는 사업의 특성상 앞단의 전기차 시장과 이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 중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오르겠죠. 현재는 일단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 특히 프랑스, 독일에서 예산 문제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기존 법안이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정적인 바람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라고 하는 점도 좀 꺾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재고의 가치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게끔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조금 개선이 돼준다면은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준 완화와 함께 같이 큰 상승의 동력이 돼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 수급 개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저희는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LNF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두 분 모두 힘찬 지금 고 사인을 다 켜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볼까요? 3거래일 연속 반등세 이어서면서 지금 에코프로 흐름이 좋습니다. 자, 먼저 장시영 차장께 의견 여쭤볼까요? 일단 뭐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 이 과세하는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조금은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대투 리포트의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쓰면서 이제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문구 중에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문구가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인기투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다. 인기투표는 소셜미디어, 지수편익과 같은 수급의 쏠림을 만들어내는 내재 가치와 무관한 이슈로 주인공을 만들어내지만 저울의 눈금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열기가 가라앉은 후에 저울이 가리킬 지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언젠가 도래할 시장의 외면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에코프로에 가장 좀 걸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열되고 뭔가 좀 쏠림이 있고 이럴 때는 잠시 피했다가 또 우리가 이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기준 가치를 좀 적절하게 잘 가지고 있으면 뭐 사실은 수익을 뭐 어떻게든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이 발판들이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80만 원 정도 요 선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좀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매수 진입의 그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 1차적으로는 80만 원 정도에서 이익을 좀 챙겨보는 방향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양도세 완화 이슈에 공매도 비중 감소에 이제는 뭐 바닥을 확실하게 찍었고 반등한 일만 남아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와 좀 더불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막판이 가장 강하게 지금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은 조금 통과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시장 분위기일까요? 예, 힘차게 올랐던 주가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을에 거치게 되는 박스 구간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60만 원 밑으로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게 좀 지지하게 되지만은 올해 상반기에 그랬듯이 80만 원 가까이 가게 되면은 팔려고 하는 보유자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말씀 주셨지만은 아마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기대감이 높았던 개인 투자자가 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밑에 있는 자회사 뭐 CNG라든지 상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좀 있기 때문에 전에 카카오와 같은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시장에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사기의 매력적인 가격은 맞습니다. 바닥권은 통과한 것은 맞지만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 매물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통과하면서 업황을 파악하는 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또 이제 어떤 목소리 하나가 이익 성장세에 대한 그런 또 문제를 논하는 소리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연초 대비 50% 이상 급감한 지금 수준이거든요. 혹시 뭐 추가 하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빌미가 되지는 않을지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세가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실적을 가지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 성장세가 얼만큼 더 지속되느냐, 얼마만큼 자회사들의 가치가 크게 더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시총을 좀 판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한간에는 이 회사 자체를 성장성으로만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 얘기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얘기지만 지금 주가가 정체돼 있는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준을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의 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버슈팅을 해서 10조 원이 넘는 15조 원에 가까운 어떤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장할 어떤 자회사들의 가치를 다 합쳐놓고 봤었을 때 대략 한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이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현재 가치가 납니다. 물론 이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인하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지금 시가총액 수준이 에코프로의 가장 적정한 가치다라고 평가하는 뭐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박스권 구간에 좀 갇혀 있을 때 매도 기회를 좀 잘 포착을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시영 차장께서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80만 원에서 좀 이익을 챙겨보는 그런 전략을 주셨는데 강석훈 PB께서는 이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주시겠어요? 이 기대를 많이 받은 종목이 떨어졌을 때는 결국 시야를 어디에 두는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 중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불안감이 적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조급해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좀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수익권에 있고 빠른 전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 하락기에 다른 섹터에 좀 눈을 돌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표가는 이제 9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가도 좋지만 또 금리 하락에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섹터들도 좀 탄력도를 보일 수 있는 부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LNF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NF 오늘 오전에는 좀 하락의 골이 다시 좀 깊어지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서 이제 굉장히 힘을 내주면서 4.6%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 장시영 차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사실은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뭔가 좀 옆으로 횡보한다든지 변동성이 조금 잦아든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LNF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락의 골을 좀 깊게 만들고 일부 조금 반등을 하고 나서 여기서 조금 멈춰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주주 과세 뭐 양도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 뭔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LNF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뭐 에코프로라든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왔거든요. 큰 건들이 좀 굵직굵직한 건들이 나왔는데 LNF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뭐 흔한 이 얘기로 나온다 하면서 안 나오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순간 좀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200일선은 한번 터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 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수급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뚫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대규모 수주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순간 이런 때 오버슈팅을 한번 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게 200일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조금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력도가 나오는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소외 구간을 거치고 연말 들어서도 사실 다른 2차 전지주와는 다르게 조금 개별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LNF 그러면 앞으로 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카드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피비님? 뭐 올해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사와는 달리 혼자 떨어지고 저평가받은 이유는 역시 이제 수직 계열화겠죠. 이 수직 계열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앞에 이 여러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양산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인트 벤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양극재 측면에 있어서는 이 전구차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LS와 조인트 벤처를 좀 만들고 있고 이 양산 자체는 202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일본 미쓰비시와 이 음극재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2025년 정도에 양산을 좀 할 거라고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이 양산을 하게 된 시점에서는 타그룹사들보다 저평가될 이유가 많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반전을 위한 카드가 하나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레드우드와의 합작사를 만드는 시점이 좀 지연됐지만은 이게 최근에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세부 가이드라인 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해소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LNF의 시간이 점점 다가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카드 말씀드립니다. LNF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LNF가 그 11월 저점 대비해서는 40%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저점 부근에 담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뭐 좀 편안한 그런 수익권이실 것 같고 내년 1월 이제 중순에 코스피 이전 상장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면은 조금 흔들리지 말고 그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을 좀 기대하면서 홀딩해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은 뭐 그거 외에도 굵직한 계약건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뭐 네. 갑작스럽게 사이버 트럭이 잘 팔려가지고 뭐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 엔드 고객사들 뭐 셀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큰 건의 계약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 공급보다는 수요 위주의 어떤 시장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치킨 게임에서 뭔가 승자 독식 구도를 만들려면 대형 업체들이 미리미리 그런 어떤 물량들을 확보하는 전략들로 가고 있어서 장기 공급 건들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조금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아직 탈환하지 못하고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배열되는 과정에서 200일선을 한번 탈환을 하고 또 그 위에서 주가가 한번 놀면서 횡보하거나 정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지금 23만 원 제시를 뭐 해주신 23만 거고. 5천 원, 24만 원 요 정도 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이제 강석훈 PB께도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LNF라는 기업을 믿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 답답한 흐름을 지금까지 좀 견뎌 오셨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뭐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할지 아니면 내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어떤 전략을 좀 줘야 될까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젠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좀 홀드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업황 문제 때문에 이제 4분기에도 여전히 실적은 좀 안 좋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자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특히나 LNF의 경우에는 이 4680 배터리양 NCMA 니켈 95% 정도 들어가 있는 이 NCMA 이 양극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은 실적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점을 좀 주목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젠 좀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이제 22만 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도를 원한다고 하면 금리 인하 대표 섹터로 좀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제약바이오죠. 내년에는 연구개발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 어떤 효과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피비님?
예, 그동안 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서 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일으키는 산업들의 주가들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유통이라든지 친환경 그리고 여러 산업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오거든요. 시장은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로 주가가 눌리던 바이오 투심이 좀 개선되는 상황이겠죠. 실제로 바이오 기업은 영업만으로 자금 창출이 좀 힘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로 자금을 좀 조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고금리 상황 속에서는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이 상황 속에서 금리가 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우선은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사업이 좀 탄탄했던 CDMO 이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회복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은 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도 갖고 있고 또 고객사들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수주도 좀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우선 올라주고 이후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간 시점부터는 시장에서 성장주가 주목을 좀 받게 되면서 좋은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약주에서도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역사적 계절성으로 보았을 때 한국 여러 섹터 중 이 12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바로 이 바이오거든요. 대략 6%가량 올라주기 때문에 승률도 대략 한 70%가량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섹터에 여전히 투자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월에 가장 많이 올랐던 또 섹터다. 그리고 또 일정적인 모멘텀이 있죠. 다가오는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면서 참가 기업에도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자, JP모건 헬스케어 뭐 워낙 유명한 행사긴 하지만 어떤 종류의 행사고 투자자들이 이번 행사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 어떤 거 있을까요, 차장님? 네, 뭐 1월 8일에서 11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좀 열리게 되고 특히나 이제 이때 사실은 기술 이전이라든지 M&A 건수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월 평균 대비 글로벌 NM이라든지 기술 이전이 이 행사 전에는 한 27건 정도가 되는데 12월에서 1월 정도가 되면 30건 이상으로 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각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도 하고요. 또 그 각각의 어떤 기업체들이 가서 부스를 만들고 외국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이런 제약사들과 함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의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들이 좀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동아에스티라든지 한미약품, 유학여행 같은 대표 회사들도 좀 나가게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도 이 행사 컨퍼런스에 좀 참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ADC라고 항체약물 접합제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이 행사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항체약물 접합제 같은 경우는 DDS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이 약물들을 얼마나 더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약효가 더 잘 들게 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사실 뭐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알테오잔 같은 회사들이 좀 선두주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회사들을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더불어서 또 1월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HLB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그 종목에 보내주신 사인을 보니까 단 하나의 스탑만 들어왔는데 HLB에는 장시영 차장께서 지금 스탑 사인을 켜주셨고 셀트리온부터 보겠습니다. 11월 말 들어서면서 이제 탄력을 조금 잃었나 싶었는데 오늘은 2% 정도 좀 올라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석훈 PB께 셀트리온에 대한 뷰 먼저 듣고 갈까요? 뭐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뭐 성장세가 보여지는 기업이겠죠. 우선 첫 번째 합병을 했다라고 하는 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점이 좋게 보이고요. 네. 또 기존 사업인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 이미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램시마 형제와 더불어서 이제 유플라이마가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인 다양한 제약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나올 캐시카우가 앞으로 늘어날 구석만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줄고 오를 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라는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이 28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을 하고 내년 1월 12일이 되면 또 신주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합병 후에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차장님? 거래 구조가 좀 단순화되겠죠. 원가 경쟁력이 강화가 될 거고 가격 경쟁력을 좀 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존에는 셀트리온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납품을 하면 매출을 인식을 했죠. 셀트리온 이 헬스케어는
이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에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였는데 합병 후에는 제품 판매 매출로 통합되면서 수익 인식이 더 명료해집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기존의 매입 원가가 아닌 제조 원가로 변경이 되면 원가 구조가 좀 개선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되면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시장이라든지 다른 입찰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강화가 되면 뭐 기존 신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긍정적으로 회사의 어떤 이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작용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가 깔끔해지고 그동안에 불안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조금 따라다녔던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셀트리온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미국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4년 만에 이제 참가를 합니다. 특히나 다시 또 복귀를 한 서정진 회장이 행사장을 직접 찾아서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기대하고 계세요, 피비님? 그 행사장 내 여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함께 메인 트랙으로 간다라고 하거든요. 배정됐기 때문에 이 메인 트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사장 내 가장 큰 공간이고 또 세계적인 바이오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공간인 만큼 네. 좋은 얘기가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미팅과 계약과 관련된 얘기는 끝나고 나서 맥주 및 커피 타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여기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할지 확인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녀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보단 내년 상반기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도 진행하면서 생길 시너지에 좀 시장은 보다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 이제 서정진 회장께서 이번부터 직접 나서시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내년에도 사실 상당히 빽빽하게 여러 바이오 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바이오 전반적인 모멘텀이 좀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도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이제 좋은 이슈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년 포트 주 종목으로 좀 두고 긴 호흡으로 홀딩을 해 나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뭐 합병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합병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까지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 과정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내년을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상황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유리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쉬었던 종목이고 합병 이후에 분위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잘 홀딩해 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HLB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속성 있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분이 사인이 엇갈렸어요. HLB가 이제 10월 말부터 좀 저점을 차근차근 높여오나 좀 싶었는데 12월 들어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진양훈 회장의 IR 효과다, 뭐 쇼커버링 성격이다, 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장시영 차장께 이 좀 의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질문에 좀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 신약 임상, 이 성공 임상 효과가 치료 성과가 좀 잘 나타나면서 또 그때 마침 주가가 바닥일 때 진 회장님이 뭐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IR을 좀 하고 있죠. 뭐 저희 지점에서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만 섣부르게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이미 좀 주가가 좀 더블 이상, 더블 가까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뭐 IR에 참석하셔가지고 주식을 사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보고 다음 이슈를 좀 기대하면서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12월 14일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강한 양봉들이 연달아서 지금 나왔습니다.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고 사인을 주셨는데 어떻게 조금 베팅을 하면서 여기서 좀 전략을 노려가야 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간암 치료제라든지 뭐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고란 시그널을 드렸지만은 앞에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IR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좀 열심히 소개한 점이 주가 상승의 하나의 모멘텀이 돼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쇼커버링도 겹치게 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 같거든요. 따라서 회사의 기술력 자체는 기대가 되지만은 이런 점만으로 더 이상 비중을 담기는 어렵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손절선을 긋고 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5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이기는 하지만 지금 49,200원이 오늘 종가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유자의 영역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윌비스가 5.9% 강세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익스프레스도 5%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물류 대란 우려에 어제 25% 급등을 했고 오늘은 변동성 보이다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대상 우선주도 3% 강세 보이면서 31,9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윙스풋 9.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흑자 달성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2%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더 강한 기세 보이면서 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푸드나무, DGI 그리고 올릭스 역시 6%대 상승률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서울식품 우선주 그리고 신원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각 1%대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삼화전자 역시 1.3% 내림세 보이면서 3,4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C 역시 1.2% 하락하면서 19,3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세종텔레콤이 3.6%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사 신청 소식에 1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6%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원익큐브 시간에서 하락 반전하면서 2% 약세 보이고 있고 또 하림지주, 하림그룹이 HMM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었죠. 14% 급등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2% 넘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긴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PB의 종목이고요. 12월 14일 제시한 지니언스입니다. 어제 목표가 13,000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16.1% 기록을 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로 조금 돌아서긴 했는데 목표가를 14,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거든요. 자, 이쯤에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예, 그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그 전과 다를 게 없고 사실 그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그 전에 한번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고 거래량이 좀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뚫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천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펀더멘털 이슈들도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했었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니언스 계속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다만 최근에 그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계속 떨어지는 경향성을 좀 보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네. 이런 점들은 좀 단기적으로 조심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섹터고 좋은 종목이니까 목표가 상향해서 좀 더 보자라고 좀 전략을 짜주셨고 자, 이어서 수익률 베스트 종목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에 장시영 차장이 제시를 했던 LIG 넥스원인데 목표가 12만 원 돌파를 하면서 26% 넘게 이제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오늘
오늘 장중에는 14만 원 돌파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난주에 또 한중현 파트너 같은 경우도 LIG 넥슨 아직 뭐 싸다라는 의견으로 목표가 14만 원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수익 실현이라는 전략을 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차장님? 이게 이제 방산 쪽의 어떤 이슈와 또 밸류에이션의 어떤 측면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중간에 로봇 사업 진출이라는 생각지 못한 이슈가 좀 껴서 상한가를 갔었었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A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매수를 했지만 B라는 이슈가 갑작스럽게 모르는 게 터지면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뜻하지 않은 수익이 저에게 오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과감하게 조금 행복할 때 갑작스러운 이 수익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복할 때 과감하게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하시고 다음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로 주가가 부양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챙겨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한번 만나볼까요?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LS 머트리얼즈, 강석훈 PB, 신세계 인터내셔널, 장시영 차장, 뉴프렉스 가지고 오셨는데 자, 한중현 파트너의 LS 머트리얼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연말에 승부주가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의 승부를 LS 머티리얼즈로 볼 수 있다. 만약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네, 수급이라는 게 이제 떠 있는데 어떤 수급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패시브가 나온 괴물 그거 말씀드린 거 그쵸. 기억나십니까? 그거의 LIG 넥스원이 그 순한 맛이었다면 LS 머티리얼즈는 그 매운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년까지 좀 장기 투자 지금부터 장기 투자 시작하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트레이딩을 만약에 시작을 하시려거든 내일부터 연말까지 딱 이 기간 동안만 트레이딩을 하고 바로 이제 끝내버리자. 좀 이런 의미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기간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이익을 챙겨볼 수 있는 연말에 종목이다. 난 뭘로 승부를 보고 싶은데 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승부사들의 종목이네요.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어제나 오늘이나 머티리얼즈 형제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이제 LS 머티리얼즈까지.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결국 이제 그 특례 편입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패시브 물량을 케어하는 곳이 어디지? 국민연금이네. 국민연금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사야 돼? 했을 때 대략 한 1,600억에서 많게는 1,800억까지 사야 된다는 계산이 이미 지난주에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특례 편입이 됐고 오늘까지 국민연금이 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한 1,400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물량이 거의 다 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수급은 다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리얼즈 다 블랙홀처럼 빨아가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일단은 큰 수급이 살 만큼은 다 샀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이쪽으로만 활발하고 있으니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어차피 지금 밸류에이션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수급만 보고 거래대금 보는 거라면 LS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위험해 보이지만 반대로 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6월에도 좀 비슷했습니다. 6월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그냥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맞아요. 사실 펀더멘탈을 훌쩍 상회를 해서 그때부터는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 거의 광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가의 상승의 메인 팩터는 광기였다면 거기에 만약에 LS 머티리얼즈가 그 스킨 그대로 좀 간다면 어떨까? 좀 이거를 연말까지 한다면 한 이제부터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충분히 승부 볼 만한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그런 스킴이기도 해서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한 방에 이렇게 갔죠. 한 방에 네. 올라갔던 것처럼 그만큼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연말에 어쨌든 이 비어 있는 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뭐 예측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 정도의 예측이 어렵지만 이거는 가격보다는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타이밍을 봤을 때 그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언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그냥 계속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시초가가 고점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그대로 대응을 시켜보면 LS 머티리얼즈가 장중에 변동성 굉장히 강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계속 오르다 보면 거래 정지가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전략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거래 정지 시점에 보자. 시점에, 네.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포인트를 놓치지 네. 말자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볼까요? 라이징 포인트로 첫 번째 기존 사업의 정상화라는 점을 꼽았고요. 두 번째로 IP 라이센스 사업을 강화한다는 점을 이제 꼽았습니다. 이 두 부분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뭐 확대되는 부분들 어떤 정도나 기여를 좀 하게 될까요? 예, 기존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패션과 화장품을 들 수 있겠는데요. 패션 부분에 회복이 있을 겁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실적이 굉장히 높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몇몇 명품 브랜드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왔었죠. 다만 내년부터는 계약 종료로 인한 감익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저가 국내 브랜드에 대한 사업에도 힘을 주게 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입 브랜드 화장품의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딥디크, 바이레도, 에르메스와 같은 수입 화장품들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매출액은 5.5% 성장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은 48%가량 성장했거든요. 화장품 쪽 성장세는 내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좋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IP 라이센스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FNF나 감성코퍼레이션의 사례처럼 해외 유명 로고를 가져와서 옷에 박는 사업을 말하게 됩니다.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쪽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동사도 계획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로 젊은 사람들이 알고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기 위한 브랜드로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나 뭐 이런 매출들도 잘 나오고 있는데다가 패션 IP 사업까지 신성장으로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하세요? 최근 금리 하락의 여파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연속적인 매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11일부터 이제 계속 들어온다라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이제 7배에서 8배 정도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제시하고요. 매수가 현재가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정도를 적용해서 16,700원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25,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뉴프렉스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XR 관련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또 차량이라든지 폴디지um 같은 신규 제품 판매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뉴프렉스가 앞으로 뭐 신규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게 XR 기기에 들어가는 특히나 이제 이 메타의 자회사인 이 오큘러스 제품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부착이 되는 연성 PCB를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이제 XR이라든지 VR 기기 시장이 좀 빠르게 열릴 것으로 좀 개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회사의 주가도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애플이 제품 출시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고 삼성전자도 제품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시 내년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러니까 오큘러스에 판매되고 있는 FPCB 제품들이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격이 비쌌어요. 그 제품 XR 기기 제품이 가격이 비쌌는데 보급형 제품이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보급형 제품에 들어가는 FPCB 개수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성은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급형은 어쨌든 가격 전략으로 좀 많이 팔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FPCB는 이 개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폴디지um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중화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갤럭시 제품들의 어떤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판매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신규 제품 같은 경우는 차량용 쪽에도 좀 진출을 해서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겹쳐지면 4분기부터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면서 내년 1, 2분기에는 괄목할 만한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XR 보급형에서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이익 매출 자체를 또 늘려볼 수 있고 폴디지um 같은 경우에는 또 고마진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주가는 실적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고점인 9,000원을 한 번쯤은 9,700원을 트라이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워낙에 이때 이제 급등했던 좀 모습이라서 매물벽이 좀 두텁긴 합니다. 하락도 좀 급하게 한 듯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매물벽을 사실 깨고 올려가려면
서프라이즈급 이상의 어떤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네. 나오려면 2분기, 3분기 정도가 될 것 같고 일단은 8,000원 선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저항을 좀 맞을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는 모멘텀과 기대감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회사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포렉스 목표가 1차적으로 8,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국제약품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급등 후 최근 쉬어가는 흐름 보이다가 오늘 오랜만에 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기세 이어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2.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보시죠. 4위는 상보가 차지했습니다. 흑연 관련주들의 강세 시간외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긴 했지만 4%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볼까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AI 기반 3D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오늘 장중 VR까지 걸리며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강한 에너지 이어가면서 현재 3% 가깝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2위는 태경 BK입니다. 태경 BK 역시 상보와 함께 흑연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3거래 연속 상승하며 분위기 좋습니다. 시간에서도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는 한익스프레스가 차지했습니다. 물류 대란 우려에 어제 25% 급등, 오늘은 변동성 보이다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3위 코어라인 소프트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CT 판독 소프트웨어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처 확보로 흑자 전환 시동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에 12월 들어서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 봐도 좋을까요? 이 종목이 나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코어라인 소프트를 상장 전부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스펙 상장을 했잖아요. 신한 제7호 스펙이 이제 9월 달에 그 코어라인 소프트로 합병 상장을 한 건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전까지만 해도 루닛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 뿜어주다가 얘가 상장 딱 하자마자 이제 추석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이 폭락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제 빛을 못 본 종목입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계속 보셔야 된다. 오히려 의료 AI 쪽이 만약에 꺾이지가 않는 글로벌한 트렌드라면 그 중에서 국내의 대장주는 코어라인 소프트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거의 3달 만이죠. 3달 만에 오늘 3만 원대까지 시간외까지 포함해서 3만 원대까지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어라인 소프트를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이제 2024년이 곧이니까 2025년을 내년이라고 치면 2025년에 의료 AI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주인 루닛 있고 뭐 JLK, 뷰노, 뭐 딥노이드 다 있지만 얘네들은 2025년에 다 적자예요. 근데 코어라인 소프트만 유일하게 2025년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니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루닛이 조단위 밸류를 받고 있고 그 아래로 뭐 JLK나 뷰노나 뭐 딥노이드 다 같이 좋은 밸류를 받고 있지만 그 종목들은 FDA 승인을 받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그 밸류를 받고 있는 거고 코어라인 소프트는 애초에 FDA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스펙 상장한 거기 때문에 이미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들어서 좀 얘를 이제 의료 AI 쪽의 대장주로 좀 보고 있고 그냥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냥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내년 1분기 내지는 상반기까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탁으로 가져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수익률 달성도 하셨었는데 의료 AI주의 대장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일본을 제외하곤 시름이 깊은 모습입니다. 상해 지수가 0.05%, 선전이 0.1%로 마감 다가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항생 지수가 0.7%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엔 중국에서 12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됩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거란 예상이 나왔는데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이 시각 현재 0.05%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